오늘만을 기다렸어. 이리 와. 서울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80대 노인이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20대 여성이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잔뜩 굳어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노인이 천천히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여성은 숨을 멈췄습니다. 회장님, 저... 가만히 있어. 노인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여성의 눈에 공포가 스쳤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그녀를 끌어당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왼쪽 팔목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를 다루듯 아주 천천히. 그리고 품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은 좋게 된 듯한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3살쯤 된 어린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노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 날만을. 노인의 주름진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신랑이 신부에게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여성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왼쪽 팔목에 작은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팔목을 내려다보았어요. 똑같았습니다. 위치도 모양도 크기도. 여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아이가 누군지 아나? 노인이 물었습니다. 여성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시면 이런 이야기 놓치지 않고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3년 전 눈이 내리던 겨울밤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복도에 한 남자가 서성이고 있었어요. 강태주, 당시 50대 후반 국내 굴지의 건설그룹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그저 초조한 예비 할아버지에 불과했어요. 분만실 앞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강태주는 복도를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금팔찌가 들려 있었습니다. 태어날 손녀를 위해 직접 주문 제작한 것이었어요. 새벽 3시 47분,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강태주의 아들 강준혁이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포대기에 쌓인 작은 생명이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어요. 강태주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아버지, 이리 오세요. 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태주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눈물을 보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자 협박을 받을 때도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도 울지 않았어요. 그런 그가 손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지어주세요. 며느리가 침대에서 힘없이 웃으며 말했어요. 강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볼을 만졌습니다. 보들보들했습니다. 따뜻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그의 손끝에 닿아 있었습니다. 수아, 강태주가 말했습니다. 맑은 물처럼 깨끗하게 살아라. 그게 내 이름이야. 그날 밤 강태주는 회장실에 혼자 남아 일기를 썼습니다. 평생 일기 같은 건 쓴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무언가 남기고 싶었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단 한 줄이었습니다. 그 한 줄에 그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수아는 할아버지의 보물이었습니다. 첫 걸음마를 뗀 날 강태주는 모든 회의를 취소했어요. 이사회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손녀가 오늘 걸었어. 회의는 내일 해. 전화를 끊어버렸죠. 수아가 할버지라고 처음 불렀던 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할버지였어요. 강태주는 회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었다가 황급히 닫았을 정도였어요. 주말마다 강태주는 손녀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습니다. 정장을 입은 채로 모래밭에 앉아 두꺼비집을 만들었어요. 운전기사가 어이없어 했지만 강태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손녀의 웃음소리가 그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값진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3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강준혁 부부는 지방에서 열리는 친척 결혼식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강태주는 그날 손녀를 봐주겠다고 했지만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하루만 데리고 다녀올게요. 금방 올게요. 금방.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태주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경찰이었습니다. 산길에서 차가 전복되었고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강태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가 본 것은 시커멓게 타버린 차량 잔해뿐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현장에서 사망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시신이 없었어요. 카시트는 타다 남은 상태로 발견되었지만 수아는 그 안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색을 벌였습니다. 이틀, 사흘, 일주일. 아이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실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강태주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찾아야 해. 반드시 찾아야 해. 그는 사비를 털어 수색팀을 꾸렸습니다. 10억, 20억, 50억. 얼마가 들든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어요. 아이도 사고 당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신이 유실된 것 같습니다. 강태주는 그 말을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금팔찌가 들려 있었어요. 수아가 태어나던 날 준비했던 아직 한 번도 채워주지 못한 금팔찌. 살아있어. 그 애는 살아있어. 강태주는 매일 밤 그 팔찌를 쥐고 잠들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 20년 동안 강태주 곁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강민철, 강태주의 이복 동생이었어요. 아버지의 후처에게서 태어난 동생으로 형과는 15살 차이가 났습니다. 형인 강태주가 사업을 일구는 동안 민철은 그늘에 있었어요. 똑같은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세상은 그를 서자라고 불렀습니다. 민철은 그 서름을 가슴에 묻고 살았어요. 그리고 준혁이 죽던 날 민철은 기회를 받습니다. 형님에게는 이제 후계자가 없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물론 겉으로는 슬퍼하는 척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운 사람이 민철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이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철에게는 아내가 있었어요. 오정숙. 야심이 하늘을 찌르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남편보다 더 날카로웠고 더 집요했어요. 여보, 기회야. 형님이 무너지면 이 회사는 우리 거야. 정숙은 밤마다 남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민철은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그래도 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망설임은 사라졌습니다.
강태주가 손녀 찾기에 매달리는 동안 민철은 조용히 회사 안에서 세력을 키웠어요. 이사진에 자기 사람을 심었습니다. 재무팀장, 기획실장, 비서실장까지 20년에 걸쳐 회사 곳곳에 뿌리를 내렸어요. 강태주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손녀를 찾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태주는 80대가 되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민철 부부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형님이 죽기 전에 손을 써야 해. 그들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울 외곽의 낡은 원룸에 한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수아, 23살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녀는 부모 얼굴을 모릅니다. 기억나는 가장 오래된 장면은 고아원 마당에서 혼자 앉아있던 모습이었어요. 4살 때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길가에 쓰러져 있었고 왼쪽 팔목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이름도 부모도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수아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예쁘게 살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수아는 그 이름을 안고 18년을 고아원에서 살았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은 부모 없는 아이를 놀렸고 수아는 늘 구석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아는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지금도 학비는 장학금으로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로 충당하고 있었어요. 카페 알바, 편의점 알바, 과외 알바. 하루 4시간만 자면서 버텼습니다.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아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 나도 가족을 만들고 싶어. 따뜻한 밥상 앞에 둘러앉아 웃는 가족. 수아에게 가족이란 단어는 늘 텔레비전 속에서만 보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장면을 꿈꾸며 오늘도 버텼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아가 카페에서 알바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낯선 남자가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 어딘가 험상궂은 인상이었어요. 한수아 씨 맞으시죠? 수아는 긴장했습니다. 누구세요? 저희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 무슨 회장님이요? 남자는 명함 한 장을 내밀었어요. 태주건설 회장 비서실. 수아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태주건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재계 순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거든요. 저를 왜요? 그건 직접 가셔서 들으시죠. 수아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호기심도 있었어요. 평생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았는데 갑자기 재벌 회장이 만나자고 한다니. 뭐지? 사기인가? 수아는 결국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검은 승용차가 서울 도심의 고급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수아는 차에서 내리며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을 찌를 듯한 유리 건물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주건설이라는 금색 글씨가 햇빛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어요. 수아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고 높은 천장에서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은 하나같이 깔끔한 정장을 입고 바쁘게 움직였어요. 수아는 자신의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카페 알바를 마치고 온 터라 청바지에 후드티 차림이었어요. 내가 왜 여기 불려온 거지?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고
복도 끝에 커다란 나무 문이 보였어요. 회장실이라는 금색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었어요. 수아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80대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노인은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들어오는 소리에 노인이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의 눈가가 떨렸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드디어 만난 것처럼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와줬구나. 노인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수아는 어리둥절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노인의 눈빛에는 이상한 그리움 같은 것이 담겨 있었거든요. 저를 왜 부르셨어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손을 뻗어 수아의 왼쪽 팔목을 가리켰습니다. 그 자국, 어떻게 생긴 건지 아나? 수아는 무의식적으로 팔목을 감쌌어요. 어린 시절부터 있던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어요. 모릅니다. 원래부터 있었어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아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 우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저기, 회장님?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제안이다. 천천히 읽어보거라. 수아는 원룸으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한 뭉치가 들어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수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혼인계약서. 글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어요. 계약 내용은 이랬습니다. 강태주 회장과 법적 혼인 관계를 맺을 것.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대가로 30억 원을 지급함. 수아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미친 거 아니야? 80대 할아버지랑 결혼하라고? 말이 안 됐습니다. 사기인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태주건설 회장이라면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기를 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수아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왜 자신인지, 왜 결혼인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3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0억이면 남은 학비는 물론이고 고아원에 기부도 하고 작은 가게라도 차릴 수 있었어요. 평생 허덕이며 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1년만 버티면 되는 거잖아. 수아는 결국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결혼 발표가 나간 날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80대 재벌 회장, 60살 어린 신부와 정격 결혼. 모든 뉴스가 이 소식을 일면에 실었어요. 인터넷은 순식간에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뭐야? 돈 때문에 할아버지랑 결혼하는 거지? 요즘 젊은 것들은 진짜 돈이면 뭐든 하네. 저런 게 사람이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80대 할아버지한테 시집가는 심정이 어떨까 키읔키읔키읔.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수아의 이름과 얼굴이 온 인터넷에 퍼졌어요. 누군가 그녀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래. 역시 집안이 없으니까 저러는 거지. 돈 냄새 맡고 달려든 거 맞네. 수아는 휴대폰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알림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수아는 카페에 출근했어요.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려는데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수아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사장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게 손님들이 불편해해서요. 수아는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챘습니다. 저 때문에 손님이 안 온다는 거죠?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요. 당분간은 나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아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카페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여자 아니야? 뉴스에 나온. 맞아, 맞아. 80대 할아버지랑 결혼한다는 애. 돈이 뭐길래 저러나. 수아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됐어요. 대학교 캠퍼스도 지옥이 되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아에게 쏠렸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쟤 진짜 왔네. 대단하다. 나라면 학교 못 나오겠어. 근데 진짜 돈 때문에 그런 거야? 역겹다. 수아는 원래 앉던 자리로 향했어요. 그런데 양옆에 앉아있던 학생들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이 수아는 혼자 앉았어요. 등 뒤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못 들은 척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수아를 막아섰어요. 같은 과 동기 여학생 3명이었습니다. 야, 한수아. 가운데 서 있던 여학생이 비아냥거리듯 말했어요. 너 이제 부자 됐으니까 우리한테 한턱 쏴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여학생이 킥킥거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아버지랑? 생각만 해도 소름 돋아.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 하나가 수아의 팔을 잡았어요. 야, 얘기하는데 어딜 가? 수아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할 말 없어. 와, 성격 보소. 돈 생기니까 달라졌네? 여학생들이 비웃었어요. 수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 화장실에 들어가서야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하게 비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수아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수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수아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경고하는 겁니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강 회장 곁에서 떨어지세요. 안 그러면 후회하실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아는 휴대폰을 쥔 채 굳어버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건 협박인가? 무서웠어요. 자신이 무슨 상황에 휘말린 건지 점점 알 수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아는 강태주 회장을 찾아갔어요. 회장님, 말씀해 주세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저예요? 왜 하필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신 거예요? 강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협박 전화까지 왔어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무서워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은 저한테 욕하고, 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강태주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아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강태주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겠나?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수아는 그 눈빛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 나한테 단순히 결혼만 원하는 게 아니야. 무언가 숨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수아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강태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말투가 이상했어요. 마치 오랜 빚을 갚는 사람처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아직 몰랐어요. 이 노인이 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리고 그 진실이 곧 세상을 뒤흔들게 될 거라는 것도. 한편 강민철은 어두운 서재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형님이 진짜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민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미친 짓이군. 80이 넘어서 23살이랑 결혼이라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민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여자를 캐봐. 전부 다. 네. 고아원 기록, 학교 기록, 알바 기록, 병원 기록. 뭐든 찾아내. 강민철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약점을 찾으면 끝장낼 수 있어. 전화를 끄는 강민철 옆에서 오정숙이 다가왔어요. 여보, 그 여자 뭔가 이상해. 뭐가? 형님이 왜 갑자기 결혼을 하시겠어? 그것도 고아원 출신 어린 여자랑? 정숙의 눈이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분명 뭔가 있어. 우리가 모르는 뭔가. 강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 생각이야. 그래서 파보려는 거지. 정숙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야 해. 형님 돌아가시기 전에 손 써놓지 않으면 저 여자한테 다 뺏길 수도 있어. 알아. 강민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2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빼앗길 순 없지. 그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이 음흉하게 빛났어요.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결혼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결혼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태주와 수아의 결혼은 여전히 세상의 뜨거운 감자였어요. 방송에서는 연일 이 이야기를 다뤘고 인터넷에서는 수아를 향한 악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폭풍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태주는 회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 박기수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박기수는 50대 중반의 남자로 20년 넘게 강태주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어요. 강태주가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늘 이사회에서 몇몇 임원들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태주는 안경을 벗고 박기수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움직임? 회장님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더군요. 최근 많이 편찮으셔서 경영에 차질이 있지 않겠냐는. 그래서 일부 임원들이 강민철 부회장을 중심으로 뭉치는 분위기입니다. 강태주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알았어. 지켜보고 있으마. 박기수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강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민철이가 움직이기 시작했군.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하지만 강태주에게는 계획이 있었어요. 20년 동안 준비해온 계획이. 그날 밤 강태주의 자택. 강태주는 서재에서 오래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노란 봉투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20년 동안 모은 자료들이었습니다. 강민철이 횡령한 금액의 기록, 이사진에 심어둔 자기 사람들의 명단, 회사 자금을 빼돌린 증거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20년 전 교통사고의 진짜 진실. 강태주는 그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당시 경찰은 사고로 결론 내렸지만 강태주는 의심을 거둔 적이 없었어요. 아들이 타던 차는 정비를 마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 차가 갑자기 산길에서 전복될 리가 없었습니다. 강태주는 사비를 들여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했어요. 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알아냈어요.
차량의 브레이크 라인이 인위적으로 손상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 작업을 지시한 사람이 강민철이라는 것도.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강태준은 무너졌습니다. 동생이었어요. 피를 나눈 동생이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태준은 그날 밤새 울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복수한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손녀를 먼저 찾아야 했거든요. 모든 것은 손녀를 찾은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손녀를 찾았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강태준은 서류를 다시 상자에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준혁아. 아버지가 반드시 끝을 내마.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이상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뭔가 찜찜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강태주의 얼굴이 굳었어요.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 어젯밤 잠그고 잤는데. 강태주는 급히 상자를 확인했어요. 서류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달랐어요. 누군가 열어본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강태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누가 들어왔어. 집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정부, 운전기사, 경호원, 그리고 비서실장 박기수. 설마. 강태주는 박기수를 불렀어요. 박 실장, 어젯밤 누가 집에 왔었나? 박기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그래, 정말? 강태주는 박기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박기수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것을 강태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알았네. 나가봐. 박기수가 나간 뒤 강태주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어요. 2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 설마 기수가?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본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태주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어요. 경호팀장, 박기수의 최근 동선과 통화 기록을 확보해. 비밀리에. 그 시각 강민철의 집. 박기수가 어두운 서재에 들어섰습니다. 강민철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나? 네, 부회장님. 박기수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젯밤 촬영한 것들입니다. 강민철이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태주의 서재, 상자 속 서류들, 그리고 교통사고 관련 문서까지. 강민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형님이 가지고 있던 거야? 네. 20년 동안 모으신 것 같습니다. 강민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에는 자신의 범죄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어? 형님이? 그런 것 같습니다. 강민철은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오정숙이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여보, 이거 큰일 났어. 형님이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건 알아. 강민철이 이를 갈았습니다. 형님이 언제든지 나를 끝장낼 수 있다는 뜻이지. 정숙이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할 거야? 강민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먼저 손을 쓰는 수밖에. 형님이 움직이기 전에. 어떻게? 강민철의 눈이 음흉하게 빛났습니다. 그 여자를 이용한다. 한수아, 어떻게? 형님이 왜 갑자기 그 여자와 결혼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이유가 있어. 강민철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 여자를 흔들면 형님도 흔들릴 거야. 다음 날 오후 수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수아 씨, 저는 강민철 부회장의 부인입니다.
오정숙의 목소리였어요. 수아는 긴장했습니다. 강민철이 강태주의 동생이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한번 만나 뵙고 싶어서요. 저희가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인사도 못 드렸잖아요. 가족. 그 말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수아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수아가 도착하자 오정숙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날카로운 눈매, 어딘가 사람을 압도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앉으세요. 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심이 아니라는 건 수아도 느낄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수아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숙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어요. 우리 시아버님이 많이 고령이시잖아요. 갑자기 결혼하신다고 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네. 근데 수아 씨, 혹시 우리 시아버님이 왜 결혼하시려는 건지 알고 계세요? 수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정말요? 정숙의 눈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80대 노인이 20대 여자와 결혼하려고 할까요? 수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숙이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수아 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숙이 봉투를 수아 쪽으로 밀었어요. 5억입니다. 이거 받고 조용히 사라져 주세요. 수아는 눈이 커졌습니다. 네. 결혼 취소하고 강 회장님 곁에서 떠나시라는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나쁘지 않은 조건이잖아요. 고아원 출신 알바생이 5억을 손에 쥘 수 있는 기회가 어디 흔해요? 수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아원 출신, 알바생. 그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정숙이 비웃듯이 웃었어요. 수아 씨 같은 사람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냥 돈 받고 조용히 사라지면 돼요. 정숙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아, 그리고 경고하는데요. 만약 이 제안 거절하시면 수아 씨 과거 전부 세상에 까발릴 수 있어요. 제 과거요? 네. 고아원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조사해뒀어요. 정숙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5억 받고 깨끗하게 끝내든가 아니면 정숙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든가. 정숙은 돌아보지 않고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수아는 홀로 남아 봉투를 바라보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수아는 테이블 위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더 큰 폭탄이 터졌어요. 강민철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 주요 방송사 기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오늘 중대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강민철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형님 강태주 회장님께서 최근 한수아라는 여성과 결혼을 발표하셨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 결혼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무효요? 무슨 말씀이죠?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강민철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수아라는 여성이 제 형님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인다니요? 강민철 옆에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이분은 박서연 씨입니다. 강민철이 그 여성을 소개했어요. 20년 전 사고로 실종됐던 제 형님의 친손녀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어요. 친손녀라고요? 증거가 있습니까? 강민철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박서연 씨와 강태주 회장님의 유전자가 조부 마이너스 손녀 관계로 일치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그렇다면 한수아 씨는? 한수아는 사기꾼입니다. 강민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형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에요. 진짜 손녀인 척 행세하려 했던 겁니다. 기자회견장이 난리가 났어요. 강 회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형님께서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십니다. 강민철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한수와 같은 사기꾼에게 속으신 겁니다. 저희 가족이 형님을 보호해야 합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80대 재벌 회장, 사기꾼에게 속았나? 진짜 손녀 등장, 가짜 신부의 정체는? 치매 걸린 재벌 회장을 노린 20대 여성의 충격 정체. 인터넷이 다시 한번 폭발했어요. 수아를 향한 악플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쏟아졌습니다. 역시 사기꾼이었네 키읔키읔키읔. 고아원 출신이라더니 진짜 근본이 없구나. 저런 년 감옥에 집어넣어야 해. 재벌 할아버지 치매 걸린 거 노린 거였구나. 소름. 수아는 TV 앞에서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새하얘졌어요. 내가 사기꾼? 말도 안 됐습니다. 자신은 손녀인 척 한 적도 없고 그냥 계약 결혼 제안을 받았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이미 수아를 사기꾼으로 낙인 찍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들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욕설이 쏟아졌고 문자에는 협박과 저주가 담겨 있었어요. 수아는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저 사기꾼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아는 강태주를 찾아갔어요. 회장님, 강태주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강태주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어요. 회장님, 저 정말 사기꾼 아니에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왜 저한테 결혼을 제안하신 거예요? 저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요. 강태주는 침대에 누운 채 수아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아야. 강태주가 떨리는 손을 뻗어 수아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회장님? 다 설명해 줄게. 이제 다 말해 줄게. 강태주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야. 결혼식 날 모든 걸 말해 줄게. 결혼식이요? 아직 결혼식을 하시려고요? 수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세상이 자신을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결혼식을 올린단 말입니까? 믿어줘. 강태주가 수아의 손을 꼭 쥐었어요. 딱 한 번만. 이 늙은이를 믿어줄 수 있겠나? 수아는 강태주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20년의 기다림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왜인지 모르게 수아는 그 눈을 믿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을 믿어볼게요. 강태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수아야. 정말 고맙다. 그 말투가 이상했어요. 마치 오랜 죄인이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아직 몰랐어요. 그 노인이 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리고 결혼식 날 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결혼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최고급 호텔이었어요.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텔 앞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어요. 수백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기꾼 물러가라. 강 회장님을 지켜라. 시위대까지 몰려들었어요. 강민철이 조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피켓을 든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경찰이 그들을 막느라 분주했어요. 수아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손이 떨렸어요. 내가 정말 저 앞을 지나가야 하는 거야? 두려웠습니다. 무섭기도 했고 분하기도 했어요.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들어왔습니다. 신부님, 준비되셨나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결혼식장은 호텔 최상층 연회장이었습니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하객석에는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줄에 강민철과 오정숙이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어요.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수아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하얀 드레스가 바닥을 쓸며 움직였고 그녀의 손에는 하얀 장미 부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여자야? 사기꾼이라던데. 회장님이 진짜 치매 걸리신 건가? 수아는 그 소리들을 외면하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버질로드 끝에 강태주가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수아가 강태주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강태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줬구나. 수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주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결혼 서약이 시작되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강민철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 옆에 기자회견에 나왔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가짜 손녀 박서연. 잠깐만요. 강민철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무효입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강민철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형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강민철이 박서연을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형님의 진짜 손녀예요. DNA 검사 결과도 나왔잖아요.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수아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바로 그때였어요. 강태주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민철아. 강태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어요. 내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 형님? 강민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태주가 휠체어 옆에 있던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DNA 검사 결과야. 강태주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내가 직접 의뢰한 검사 결과지. 하객들이 술렁였어요. 강태주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한수아와 강태주의 유전자 검사 결과. 조부 마이너스 손녀 관계 일치율 99.9%. 연회장이 얼어붙었어요. 강민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이 아이가 내 손녀야. 강태주가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 전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내 손녀. 강수아야. 수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손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거짓말. 강민철이 소리쳤어요. 형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조사한 결과는 내가 조작한 결과겠지. 강태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서연이란 여자 어디서 데려온 거냐? 돈 주고 산 거지? 강민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강태주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박서연이란 여자의 실제 신상 기록이야. 본명 김미정, 전과 3범. 사기죄로 2번 복역했지.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어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그리고 이건 강태주가 마지막 서류를 들었어요. 내가 저 여자한테 지불한 5억 원의 송금 기록이다. 강민철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건 오정숙이 급히 일어났어요. 민철 씨, 어서 나가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강태주가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강태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민철아, 20년 전 그 사고. 내가 꾸민 거지? 연 회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강민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형님, 그게 무슨... 준혁이가 탄 차의 브레이크 라인. 누군가 인위적으로 손상시켰더라. 강태주가 서류를 또 꺼냈습니다. 당시 정비소 CCTV 기록이야. 4사람이 준혁이 차에 손을 댔어. 강민철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그리고 이건 강태주가 녹음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 정비사에게 돈을 주면서 나눈 대화 녹음이야. 5년 전에 그 정비사가 양심 고백을 했거든. 녹음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브레이크만 살짝 손보면 됩니다. 산길에서 알아서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돈은 차 사고 나면 줄게. 걱정 마. 연 회장이 경악에 빠졌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게 진짜야? 형을 죽이려고 한 거야? 세상에. 강민철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형님. 그의 입에서 헛소리만 나왔어요. 오정숙은 이미 연 회장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경찰들이 서 있었어요. 오정숙 씨, 강민철 씨, 사기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2사람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오정숙이 발버둥 쳤어요. 이게 뭐야?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나 누군지 알아.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강민철은 끌려가면서도 형을 바라보았어요. 형님. 강태주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가치도 없다는 듯이 연 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태주가 수아에게로 시선을 돌렸어요. 수아는 아직도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수아야. 강태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리 와. 수아가 천천히 강태주 앞으로 다가갔어요. 강태주가 품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태어나던 날 준비했던 거야. 상자를 열자 작은 금팔찌가 들어 있었어요. 23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채워주지 못했어. 강태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사라지고 20년 동안 이걸 쥐고 잤어. 수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터졌습니다. 회장님, 할아버지라고 불러다오. 강태주가 수아의 손을 잡았어요. 20년 동안 그 말 한번 듣고 싶었어. 수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평생 가족이 없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가족이라는 단어는
늘 남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피를 나눈 진짜 가족이. 할아버지, 수아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할아버지, 강태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아야, 내 손녀. 강태주가 수아를 끌어안았어요. 주름진 손이 수아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미안하다. 빨리 찾아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수아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의 온기를 느꼈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슬펐어요. 20년의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거든요. 연회장의 하객들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저 두 사람의 재회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강태주가 수아의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수아야, 내 이름. 내가 지었어. 네. 내가 태어나던 날 밤, 내가 지은 이름이야. 강태주가 미소 지었어요. 눈물 속에서도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맑은 물처럼 깨끗하게 살아라. 그게 내 이름의 뜻이야. 수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고아원에서 붙여준 이름이라고 생각했던 수아가 사실은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었다니. 그래서 고아원에서 제 이름이 수아였던 거예요? 강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사라졌을 때 내 옷에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어. 수아라고. 수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어요.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20년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강태주가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오늘 발표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수아는 제 친손녀입니다. 20년 전 사고로 잃어버렸던 강수아입니다. 하객들이 술렁였어요. 그리고 오늘 결혼 발표는 취소합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혼이 아니라 손녀의 귀환을 알리는 자리로 바꾸겠습니다. 강태주가 수아의 손을 잡았어요. 이 아이가 저의 유일한 혈육이자 태주그룹의 후계자입니다. 연회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수아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아침까지만 해도 온 세상이 자신을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재벌가의 후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주가 수아의 손을 꼭 쥐었어요. 이제 다 끝났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할 거야.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너무 창백했거든요. 할아버지, 괜찮으신 거예요? 수아는 그 말을 차마 입 밖에 꺼내지 못했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강태주는 태주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전국의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어요. 강태주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옆에는 수아가 서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기꾼으로 몰렸던 여자가 오늘은 재벌가의 유일한 후계자로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주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20년 전 제 아들 강준혁과 며느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당시 3살이던 손녀 수아가 실종되었습니다. 강태주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손녀를 찾았습니다.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기자들이 펜을 들고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드디어 손녀를 찾았습니다. 강태주가 수아를 바라보았어요.
한수아, 이 아이가 제 친손녀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DNA 검사 결과 혈액형, 화상 자국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강태주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공식 DNA 검사 결과입니다. 조부 마이너스 손녀 관계 일치율 99.9%.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렇다면 왜 결혼이라는 형식을 택하셨습니까? 처음부터 손녀라고 밝히시지 않고요. 강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이복 동생 강민철이 20년 동안 제 재산과 회사를 노려왔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만약 제가 손녀를 찾았다고 바로 발표했다면 강민철은 수아를 해쳤을 겁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이라는 위장막을 선택했습니다. 강태주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법적으로 배우자 지위를 먼저 만들어두면 상속권이 보호됩니다. 설령 제가 갑자기 죽더라도 수아는 안전하게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강민철이 더 조바심을 내도록 유도한 겁니다. 강태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제가 결혼을 발표하자 강민철은 더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했고 가짜 손녀까지 만들어내는 무리수를 뒀죠.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강태주가 또 다른 서류를 들었습니다. 이제 강민철의 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당이 숨을 죽였어요. 첫째, 강민철은 20년 전 제 아들 부부의 교통사고를 조작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어요. 당시 아들이 타던 차의 브레이크 라인이 인위적으로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정비사의 양심 고백과 CCTV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태주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정비사와 강민철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브레이크만 살짝 손보면 됩니다. 산길에서 알아서 될 거예요. 기자들이 경악했습니다. 둘째, 강민철은 20년에 걸쳐 회사 자금 약 50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강태주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어보였어요. 이것은 횡령 내역과 증거 자료입니다. 이미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셋째, 강민철은 가짜 손녀를 내세워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강태주가 박서연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박서연이라는 여성의 본명은 김미정입니다. 사기죄로 2차례 복역한 전과자이며 강민철이 5억 원을 주고 고용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미친 듯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2명의 경찰이 오정숙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오정숙은 수갑을 찬 채로 끌려오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고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걷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기 오정숙 씨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오정숙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어요. 하지만 강당 중앙을 지나갈 때 그녀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수아를 바라보았어요. 넌 그냥 고아원 출신 알바생이잖아. 오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와 굴욕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렀어요. 수아는 오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애써 다잡으며 입을 열었어요. 저한테 5억 주고 사라지라고 하셨죠? 수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돈 필요 없어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전 그냥 가족이 필요했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부모 얼굴도 모르고 가족이 뭔지도 모르고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그런 저한테 돈 받고 사라지라고 하셨죠. 오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고아원에서 태어난 게 죄인가요? 가난한 게 죄인가요? 강당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가족이랑 밥 먹고 웃고 그런 평범한 삶이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강당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들 중에서도 눈시울을 붉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정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로 경찰에게 끌려나갔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친손녀, 감동의 재회. 강민철 부부, 형 살해 교사 및 횡령 혐의로 구속. 가짜 손녀 박서연 사기죄로 체포. 80대 재벌 회장의 눈물, 20년의 기다림. 인터넷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아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응원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드라마 같다. 수아 씨 힘내세요 유유. 20년 동안 손녀 찾은 할아버지 보고 울었어요. 강민철 부부 진짜 쓰레기네. 형을 죽여. 수아 씨한테 악플 단 거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수아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자신을 짓밟고 있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자신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세상은 참 이상해. 수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주의 자택. 수아는 할아버지의 방에 앉아 있었어요. 강태주는 침대에 누운 채로 수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거든요. 할아버지, 병원 가셔야 해요. 수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괜찮아. 강태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할 일 다 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20년 동안 이 순간만 기다렸어. 강태주가 수아의 손을 꼭 쥐었어요. 내 손을 잡고 손녀라고 부르는 거. 그게 내 소원이었어.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수아야, 내 아버지 얘기해줄까? 강태주가 말했어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거든요. 준혁이는 참 착한 아이였어. 강태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릴 때부터 남 돕는 걸 좋아했지. 길에서 다친 새를 주워와서 키우기도 하고. 수아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회사를 물려주려고 했을 때 그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저는 돈 버는 것보다 사람 돕는 일이 좋아요. 회사 수익의 일부를 장학재단에 쓰고 싶어요. 강태주가 미소 지었어요. 그래서 만든 게 태주 장학재단이야. 내 아버지가 만든 거지. 수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모르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내 어머니도 좋은 사람이었어. 강태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밝고 따뜻한 아이였지. 준혁이가 첫눈에 반했어. 제 어머니도요? 수아가 물었어요. 그래. 둘이 참 잘 어울렸어. 서로를 끔찍이 아꼈지. 강태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아이들이 너무 일찍 떠났어.
그게 이 할아비 잘못이야.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수아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삼촌이 강민철 씨가 잘못한 거잖아요. 강태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어. 그랬으면 준혁이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할아버지. 수아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손을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댔습니다. 할아버지는 저 찾아주셨잖아요. 20년 동안 포기 안 하시고.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말 감사해요. 강태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수아야, 내 손녀. 할아버지가 수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수아의 등을 쓸어내렸어요. 보고 싶었어? 20년 동안 하루도 안 보고 싶은 날이 없었어. 수아도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것이 가족의 온기라는 걸 수아는 처음 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태주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어요. 기자회견 이후 그는 대학병원 VIP 병실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의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으셨습니다. 수아는 그 말을 듣고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막 할아버지를 찾았는데 벌써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니 너무 잔인했어요. 수아는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아르바이트도 모두 그만뒀어요. 할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병실 창밖으로는 가을 하늘이 높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태주는 침대에 누운 채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수아야, 네 할아버지. 수아가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늘 날씨 좋구나. 강태주가 미소 지었어요. 내가 태어나던 날도 이런 날씨였어. 수아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할아버지, 그날 얘기 더 해주세요. 그날, 제가 태어나던 날이요. 강태주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웃고 있는 건지 울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눈이 많이 왔어. 강태주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병원 복도에서 내 아버지가 널 안고 나왔을 때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 수아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너무 작았거든. 손바닥만 한 게. 어떻게 이렇게 작은 게 사람일까 싶었어. 강태주가 미소 지었어요. 근데 내가 눈을 떴어. 까만 눈으로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 제가요? 그래. 그 눈이 아직도 생생해. 강태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결심했어. 이 아이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 주겠다고. 수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못 해줬어. 강태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사라지고 20년 동안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아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어요. 할아버지가 저 찾아주셨잖아요. 그거면 돼요. 수아야, 저 이제 혼자 아니잖아요. 가족이 생겼잖아요. 수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웃고 있었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강태주는 손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서 아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준혁이와 똑같은 눈, 똑같은 미소. 내 아버지를 많이 닮았구나. 그래요? 응. 눈이 똑같아. 강태주가 떨리는 손을 뻗어 수아의 볼을 만졌어요. 예쁘게 컸구나. 우리 손녀.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아는 할아버지 옆에서 잠이 들었어요. 의자에 앉은 채로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수아는 뭔가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어요. 할아버지의 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손등을 쓰다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수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태주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그 빛에 할아버지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일어났구나. 강태주가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 어디 불편하세요? 의사 선생님 부를까요? 아니야. 그냥 내 얼굴 보고 싶었어. 강태주가 수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수아야, 내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니?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든지요. 강태주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태주 장학재단. 내 아버지가 만든 거야.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돕는 재단이지. 네, 알아요. 그거 내가 이어줬으면 해. 강태주의 눈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너처럼 힘들게 자란 아이들 도와주렴. 할아버지 대신. 수아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강태주가 수아의 손을 가슴에 가져다 댔어요. 행복하게 살아. 내 아버지 대신, 내 어머니 대신. 행복하게.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 강태주가 수아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주 천천히. 할아버지는 이제 내 아버지 만나러 가야 해. 아직 안 돼요.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이제 막 할아버지 찾았는데 아직 안 돼요. 수아야. 강태주가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가 20년 동안 기다린 게 뭔지 알아? 수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내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그게 할아버지 소원이었어. 강태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너 벌써 100번도 넘게 불러줬잖아. 수아는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래, 그렇게 불러줘. 강태주가 수아를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갈 수 있어. 수아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이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놓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수아가 말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강태주가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내 손녀, 내 예쁜 손녀. 강태주의 손이 수아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수아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강태주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할아버지, 수아가 불렀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수아가 할아버지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강태주는 더 이상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심장 모니터에서 긴 경고음이 울려 퍼졌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아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울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따뜻했던 손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가지 마요. 수아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에서는 달빛이 조용히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1년 후, 가을 하늘이 높게 펼쳐진 날이었습니다. 수아는 산 중턱의 묘지 앞에 서 있었어요. 강태주라는 이름이 새겨진 묘비 앞에 하얀 국화를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수아가 미소 지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 가지고 왔어요. 수아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강수아 장학재단 설립 인가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태주 장학재단 이름 바꿨어요. 강수아 장학재단으로. 수아가 서류를 묘비 앞에 펼쳐 보였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지어준 이름으로요. 바람이 불어와 수아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올해 첫 장학생 50명 선발했어요. 전부 고아원 출신이에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처럼 혼자서 버티는 아이들. 이제 제가 도울 거예요. 수아는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 옆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도 함께 새겨져 있었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수아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 이제 혼자 아니에요. 가족이 생겼거든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가족이 뭔지 알려줬어요. 수아가 묘비를 쓸어내렸어요. 따뜻한 거, 그리운 거, 보고 싶은 거. 수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게 가족이더라고요. 바람이 다시 불어왔어요. 마치 누군가 수아의 머리카락을 쓸어주는 것처럼. 수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가족이 되어줄 거예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래줬던 것처럼. 수아는 일어섰어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했던 가을 하늘.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수아가 속삭였습니다. 많이 보고 싶어요. 바람이 수아의 볼을 스쳤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처럼. 수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웃고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슴 속에 할아버지가 있었고,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들의 사랑이 수아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산을 내려왔어요. 산 아래에는 강수아 장학재단 로고가 새겨진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첫 장학금 수여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수아는 차에 올라타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묘지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수아가 속삭였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강수아 장학재단 수여식장. 50명의 장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부 고아원 출신,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었어요. 수아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아입니다. 수아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가족이 뭔지도 모르고 자랐죠. 수아가 미소 지었어요. 근데 1년 전에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20년 동안 저를 찾아 헤맨 할아버지를. 수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한테 가족이 뭔지 알려줬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었죠. 아이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수아가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은 힘들고 외로울 수 있어요. 세상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수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웃고 있었어요. 언젠가 여러분을 찾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저처럼요. 아이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 가족이 될게요. 수아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래줬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 곁에 있을게요. 아이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박수가 점점 커져서 강당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수아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할아버지가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웃으며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수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품처럼 20년의 기다림 끝에 할아버지는 손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손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짧았지만 영원한 시간. 할아버지와 손녀는 그렇게 서로를 찾았고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이제 수아는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진심이 세상의 모든 거짓을 이깁니다. 때로는 가족이 세상의 모든 외로움을 녹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이 시간도 거리도 넘어 우리를 이어줍니다. 이것은 20년을 기다린 할아버지와 20년을 찾아 헤맨 손녀의 이야기입니다.